대선 열흘 전 스타파워를 출격시킨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이 승자가 누가 될지 여전히 안개 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대 경합지 승부에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1% 차이의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 데다가 여론조사별로 매일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백악관 레이스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자 스타파워들을 잇따라 출격시킨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좀처럼 안개 속 승부를 바꾸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대 경합지들의 지지율 격차가 1%에 불과한 데다가 여론조사별로 거의 매일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으며 3천만 명 이상이 이미 한 표를 던진 조기 투표를 봐도 어느 쪽이 유리한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합지 중에 한 곳인 조지아 애틀랜타에서는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첫 흑인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처음으로 합동 유세를 갖고 최후의 열정을 다시 끌어올리려 전력 투구했습니다. We do not need 4 years of a wannabe king, a wannabe dictator running around trying to punish his enemies. It's either Donald Trump in there stewing over his enemies list, or me working for you, checking off my to-do list.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왕이나 독재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4년을 다시 맡겨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가 오벌 오피스에 다시 복귀하면 내부의 적들을 보복하려는 리스트를 작성하는 반면에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리스트를 만들고 있을 것이라며 양자택일을 촉구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를 위한 합동 유세에는 미국의 유명 가수들도 대거 출격했습니다. 이에 비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서부의 애리조나와 네바다를 돌면서 레드월 다지기에 전력 투구했습니다. We're a dumping ground. We're like a garbage can for the world. We're like a garbage can. You will obliterate our economy, kill millions of jobs, kill thousands of people too, by the way, and destroy your family finances probably forever. 트럼프 후보는 특히 국경을 열어놓는 바람에 미국을 쓰레기통같이 만들어 놓았다며 그런 후보에게 맡기면 미국 경제를 망치고 여러분의 일자리를 없애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금요일에는 이례적으로 공화당 아성으로 꼽히는 텍사스에서 나란히 캠페인을 벌이는데 1,500만 명씩 SNS 팔로우나 청취자를 가진 유명인들의 팟캐스트에 녹음으로 출연해 미 전역에 최후 메시지를 전파하는 팟캐스트 대전을 벌이게 됩니다. 해리스 후보는 브루네 브라운 휴스턴 대여 교수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녹음하고 톱가스 비욘세의 지원을 받게 되며 트럼프 후보는 넘버원 팟캐스트인 존 로간에 출연해 역시 녹음으로 최후 메시지를 미 전역에 전파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선 열흘 전 판세에서도 누가 승자가 될지 안개 속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립적인 538과 뉴욕타임스가 각 여론조사들을 종합한 결과 전국 지지율에서는 48% 동률이 나왔고 7대 경합지들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등 불월 세 곳과 네바다에서 우세하지만 모두 1포인트 차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레드월 세 곳에서 우세한데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 각 1포인트, 애리조나 2포인트의 간발의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25일까지 3천만 명 이상이 이미 투표한 조기 투표 열기를 분석한 결과 어느 한쪽으로 승부가 기울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표봐 펜실베니아에서는 민주 60%, 공화 30%로 2배나 차이 나고 있는 반면에 노스캐롤라이나는 34% 동률이고 조지아에서는 공화당이 48대 46, 애리조나에서는 42대 36, 네바다에서는 41대 36으로 민주당보다 많이 조기 투표해 이 판세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가정 4곳 중 한 가구는 페이책 투 페이책으로 근근히 먹고 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의 90% 이상을 주거비와 식품, 보육비, 의료비 등에 쏟아부어야 하는 미국 가정들이 3분기 말 현재 26%로 전분기보다 소폭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페이책 투 페이책, 즉 근근히 먹고 산다는 가정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미국 가정 4곳 당 한 곳은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번소득의 95%나 주거비와 식품, 보육과 의료비 등으로 쏟아부어야 하는 힘겨운 가정들은 3분기 말 현재 26%로 전년도 25%보다 1%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번소득의 90%를 생활 필수 비용으로 써야 하는 가정들은 그보다 높은 29%로 전년보다 역시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로 미뤄 미국 경제에서 일자리가 안정되고 물가 진정으로 실질 임금이 상승했음에도 미국 가정의 재정 상황과 미국민들의 삶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책 투 페이책으로 근근히 먹고 산다는 미국 가정들은 저소득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중산층, 고소득층도 상당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 가정에서 근근히 먹고 산다는 비율은 36%로 전년보다 1%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연소득 5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 사이의 가정에선 24%로 역시 전년보다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연소득 7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인 중산층 가정에선 22%로 전년보다 1%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연소득 10만 달러에서 12만 5천 달러의 가정에선 21%로 역시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연소득 12만 5천 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의 고소득층에서도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21%로 전년보다 1%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거의 은퇴를 마무리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근근히 먹고 산다는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은퇴하기 시작한 X세대가 27%로 두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보다 더 나이 든 고령층은 주거비와 생활비를 덜 쓰고 각종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인 듯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는 비율이 25%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X세대보다 어린 밀레니얼 후반 세대들도 25%를 기록했습니다. 밀레니얼 초반 세대들 가운데 근근히 먹고 산다는 비율은 21%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어린 Z세대에서 페이책 투 페이책으로 살고 있다는 비율은 18%로 조사됐습니다. 미국민들은 올 연말 대목에 선물과 그로서리 식품 구입 등 쇼핑에 돈을 더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미 소매연맹은 1인당 902달러씩,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선 전년에 비해 7% 늘어난 1인당 2,100달러나 지출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업계가 10월로 앞당겨 올 연말 대목 최대 쇼핑 시즌을 시작한 데 맞춰 미국민 소비자들도 지갑을 더 활짝 열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와 금융기관, 컨설팅 회사들이 잇따라 올 연말 대목에는 미국민 소비자들이 지난해보다 돈을 더 쓸 것으로 조사됐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소매업계 대표로 전미 소매연맹은 올 연말 대목에 미국 성인 1인당 902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75달러보다 25달러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미 소매연맹은 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금년 들어 처음으로 1인당 연말 지출액이 9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는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연말 대목에 1인당 1,778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8% 증가하는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에선 그보다 훨씬 많은 1인당 지출액이 2,100달러나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 곳의 1인당 지출액에 차이가 있으나 기준이 달라서일 뿐이고 증가율은 엇비슷하게 7%에서 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는 업계가 할러데이 세일을 대폭 앞당겨 일찍 돌입한 상황에서 일자리가 안정되고 임금은 올라간 반면 물가는 진정돼 실질 임금의 인상으로 돈 쓸 여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미국민 소비자들은 돈을 더 쓰더라도 파격 할인 상품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연말 대목에 종류와 품질,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쇼핑하겠다는 비율이
57%로 가장 많았습니다. 백화점을 찾겠다는 소비자들은 46%이고 그로서리에서 식품 구입에 돈을 쓰겠다는 비율도 46%에 달했습니다. 디스카운트 할인 스토어에서 쇼핑하겠다는 비율은 45%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미국민들이 지갑을 열고 있는 가운데 식료품 소매업체들도 벌써부터 추수감사절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행사를 시작하는데 타겟, 월마트, 알디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벌이며 작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발표해 많은 고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2년간 꾸준히 상승하던 식료품 가격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식료품 소매업체들은 가장 저렴한 땡스기빙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가격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타겟, 월마트, 알디 등 3대 대형 유통업체는 휴일 시즌을 맞이해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11월 미국 농장연합회는 10명이 땡스기빙에 먹는 식사의 평균 비용을 64.05달러로 집계했는데 이는 2021년보다 10.74달러 오른 수치입니다. 인플레이션 위기 동안에는 소비자들이 할인받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소매업체들이 쇼핑객의 지출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디는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감자, 파이, 크랜베리, 버터, 밀가루 등 70여 가지 땡스기빙 인기 품목에 대해 가격을 최대 50%까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디는 10인분의 땡스기빙 식사를 평균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면서 고객들이 테이블에 손님을 3명 더 초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타겟은 올해 8,000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홀리데이 시즌 내내 2,000개 이상의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할인은 전국 매장에 적용될 것이며 여기에는 휴일을 대비한 가정 준비 품목, 즉 음식과 음료, 일상 필수품, 휴일 선물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마트 CEO 존 퍼너는 11월 1일부터 전통적인 땡스기빙 식사와 제품들을 작년보다 약 $2 낮게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객의 약 92%가 식품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올해 월마트는 땡스기빙 할인 행사를 통해 1년 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 융자금을 상환해온 800만 명의 월 상환을 최소 6개월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세이브 플랜의 가동을 일시 중지시키자 바이든 행정부는 800만 명이 이자를 더 물지 않고 월 상환을 최소 6개월간 내지 않을 수 있게 조치한 겁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법원에 의해 일격을 당한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융자금 이용자 800만 명이 월 상환을 최소 6개월 미룰 수 있는 유예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새로운 소득 기반 학자금 융자 관리 프로그램인 세이브 플랜이 연방법원에 의해 일시 가동을 중지함에 따라 월 상환을 최소 6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세이브 플랜에 가입한 800만여 명은 이에 따라 이자를 더 물지 않고 최소한 6개월 동안 학자융자금 월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연방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세이브 플랜의 가동을 일시 중지시킴에 따라 자연적으로 세이브 플랜에 가입해 그에 따라 월 상환해온 사람들도 월 상환을 유예할 자격과 명분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자융자금 상환을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이자도 쌓이지 않게 된다고 연방교육부는 밝혔습니다. 미주리주 등 중서부와 남부를 관할하고 있는 제8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6월 본안소송이 진행돼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세이브 플랜의 가동을 일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이브 플랜의 일시 가동 중지 명령으로 월 상환도 어려워져 유예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최소 6개월 유예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유예 조치가 없었다면 상당수 학자융자금 이용자들이 10월 1일부터 월 상환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연체, 디폴트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경고돼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월 상환, 최소 6개월 유예 조치와 함께 탕감 조치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주에도 교사와 간호사, 소방관 등 공공근로자 6만 명에 대해 10년 이상 상환해 왔기 때문에 45억 달러나 되는 나머지 잔액을 모두 탕감해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써 공공근로자들로서 10년을 상환해온 100만 명 이상이 모두 740억 달러의 학자용 자금을 탕감받았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을 포함해 전체적으로는 480만 명이 1,750억 달러의 학자용 자금을 탕감받은 것으로 연방교육부는 집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4천만 명 이상에게 1인당 1만 달러 내지 2만 달러나 일괄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2023년 6월 말 연방대법원의 6대3 판결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 후 지금까지 그룹별로 가능한 탕감 조치들을 마련해 현재까지 480만 명에게 1,750억 달러의 학자용 자금 빚을 없애준 것입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자연재해나 막대한 의료비 등으로 재정적 곤경을 겪은 800만 명에 대해 학자 융자금을 탕감해 주려는 새 탕감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 방안은 내년에는 규정 개정 작업이 완료되는 일정이어서 대선 결과에 따라선 무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잇따른 공화당 진영과 연방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학자용 자금 탕감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5일 새로운 학자용 자금 탕감안을 발표하고 2025년 중에 실시하도록 규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육부가 발표한 새 학자용 자금 탕감안은 자연재해에 타격을 받았거나 예기치 않는 막대한 의료비 등으로 재정적 곤경을 겪은 800만 명에 대해 탕감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탕감안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800만 명 가운데 첫 번째로는 2년 안에 상환금을 제때 내지 못해 디폴트, 즉 지불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연방교육부는 매년 100만 명이 학자용 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신청하지 않아도 연방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지정해 학자용 자금 탕감을 통보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 탕감이 아니라 재정적 곤경을 겪은 해당자들이 연방교육부에 탕감을 신청해 심사를 받은 후 승인되어야 탕감받게 됩니다. 연방교육부는 탕감 신청자들을 상대로 총부채와 가구당 소득, 학자용 자금 상환 때문에 주거비와 헬스케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등 17가지 항목들을 점검해 탕감 대상자를 결정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새로운 탕감안을 시행하기 위해 1차 제안을 수주 안에 연방관보에 게시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중에 최종안 발표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1월 5일 대선 결과에 따라 학자용 자금 탕감안에 운명이 바뀌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용 자금 탕감안들은 법적 소송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용 자금 탕감이나 축소 조치를 모두 폐기할 것임을 분명히 해와 백지화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미국 대학에서 올 가을 학기 전체 학부생 등록은 3% 늘어난 반면 신입생 등록은 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역으로 펠그란트를 비롯한 학자금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가을 학기 전체 학부에 등록한 학생 수는 전년보다 3% 늘어났으나 신입생 등록자는 5%나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전국학생정보연구센터가 23일 발표한 올 가을 학기 전체 대학생 등록자들은 전년보다 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신입생 등록자들은 전년보다 5%가 감소하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에 입학한 18세들의 신입생들만 보면 전년보다 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년제 주립대학 신입생들이 8.5%나 급감했고 4년제 사립대학 신입생들은 6.5% 감소했습니다. 반면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 학생들은 전년보다 1.2% 늘어났습니다. 특히 학사나 준학사 등 학위가 아니라 자격증 과정인 서티피키트 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은 전년보다 7.3%나 급증했습니다. 미국 대학 등록자들의 이 같은 현상은 대학 학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상당한 빚을 지고 대학을 다닐 가치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일면서 등록자 감소를 불러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24, 25학년도 4년제 주립대학의 수업료와 각종 비용, 기숙사비까지 포함한 총 학비는 평균 24,920달러로 전년보다 근 5,000달러 더 올랐습니다. 4년제 사립대학의 총 학비는 평균 58,600달러로 전년보다 22,000달러 인상됐습니다.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학들은 총 학비가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넘는 곳도 있으나 대학 자체에서 장학금 등으로 상당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입생 등록자들이 5% 감소함에 따라 연방 무상보조인 펠그란트나 주정부 무상보조, 학자융자금까지 연방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을 자격자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무상보조인 펠그랜트는 맥시멈이 현재 7,395달러이고 펩사를 제출하면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펠그란트를 받는 총 학생 수가 2012학년도에는 940만 명이었다가 24학년도에는 640만 명으로 10여 년간 무려 32%나 급감해 있어 올해부터 수혜자들도 다시 늘어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맥도널드에서 쿼터 파운드 햄버거를 먹고 대장균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쿼터 파운드 햄버거 외에 다른 햄버거를 먹고 감염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는 가운데 맥도널드 측은 쿼터 파운드 햄버거의 속재료인 양파가 식중독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양파와 치즈 등의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령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맥도날드 쿼터 파운더 햄버거가 치명적인 대장균을 발병시켰다고 CDC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맥도날드의 쿼터 파운더 햄버거는 대장균 감염병 발생의 원인이 돼 10개 주에서 약 50명이 질병에 걸렸고 1명이 사망, 10명이 입원했습니다. 사망자는 노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DC는 9월 27일에 첫 번째 발병 사례가 확인됐으며 10월 15일에 조사를 시작하였고 콜로라도 보건당국은 10월 10일에 대장균 발병 사례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CDC에 알렸습니다. 26건의 사례는 콜로라도에서 보고됐고 네브래스카는 9건을 보고했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몬태나, 오리건, 유타, 위스콘신, 와이오밍에서 보고됐습니다. 아직 어떤 속재료에서 대장균 발병을 일으켰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사 초기 결과에 따르면 쿼터 파운더에 사용되는 얇게 썬 양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북미 최고 공급망 책임자인 세사르 피냐가 전했습니다. 현재 영향을 받은 주에 있는 맥도날드 가게의 재고 패티는 즉각 회수됐으며 유통 역시 중단됐습니다. 조사관은 아픈 사람들의 발병 원인이 맥도날드의 햄버거 때문인지 판단하는데 3, 4주가 걸리기 때문에 더 많은 질병이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발병 날짜를 감안할 때 우리 공급망 내에 오염된 제품이 있었다면 이미 그 공급망을 통해 확산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대장균 감염의 증상에는 102도 이상의 고열, 심한 복통, 설사 및 구토가 있으며 햄버거를 먹고 이러한 증상이 보인다면 병원에 가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맥도날드는 다른 쇠고기 제품인 치즈버거, 햄버거, 빅맥, 맥더블, 더블 치즈버거 등은 영향을 받지 않고 구매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분류되는 보충 플랜을 운영하는 민간 보험사들이 간단한 홈케어 등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해 한 해 수십억 달러씩 챙기고 있는 것으로 연방보건부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형 민간 보험사들은 특히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가정에 간호사 등을 보내 치료 없이 간단한 진단만 해도 1회에 2,000달러 안팎을 청구해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케어 정부 건강보험 예산이 과다 청구로 의심되는 민간 보험사들에게 너무 낭비되고 있다는 의문이 또 제기됐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 등 6,060만 명이 가입돼 있는 메디케어는 의료비의 80%만 커버되기 때문에 민간 보험사들이 운영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또는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등에 추가로 가입해 20%를 커버받고 있습니다. 현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추가 가입한 사람들은 전체 메디케어 가입자의 절반을 넘는 3,30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들이 과도한 비용을 메디케어 당국에 청구해 한 해에 수십억 달러씩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폭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8월 폭로하자 연방보건복지부 감사관실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슷한 과다 청구로 의심되는 항목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들에 대해 임상간호사 1명이 집으로 방문해 아무런 치료 없이 간단한 진단만 했어도 1회에 평균 1,869달러를 청구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다 청구로 의심되는 민간보험사들의 요구로 메디케어 당국은 2023년 안에 42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8월 보도한 탐사 기사에서는 평균 1,818달러를 지급받았다고 밝혔는데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의 감사에선 1,869달러로 엇비슷하게 나온 것입니다. 특히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간호사 1회 방문에 평균보다 높은 2,735달러나 청구해 한 해 37억 달러나 받아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전체 가입자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총액 42억 달러 가운데 37억 달러나 받아내 집중적인 과다 청구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 휴메나는 17억 달러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가장 많이 청구되는 질환은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다른 질병에서 기인하는 2차성 고혈압으로 집계됐습니다. 홈케어보다 적은 1회 방문에 375달러를 청구한 닥터오피스 방문을 통해서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보험사들이 75억 달러를 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메디케어 가입자들의 절반 이상 추가 가입하고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들이 치료도 없이 간단한 진단과 피검사, 엑스레이 등으로 과다 청구로 의심되는 방법으로 수십억 달러를 챙기고 있어 메디케어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가 9월에 연율로 384만 채에 그쳐 2010년 이래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기지 이자율이 6.5% 안팎에 머물고 있는 데다가 집값 상승과 선거 불확실까지 겹쳐 주택시장의 해빙은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해빙은 아직도 먼 길로 보입니다. 미국 내 기존주택 판매는 9월의 연율로 384만 채에 그친 것으로 NAR, 즉 전국부동산인협회가 발표했습니다. 384만 채는 전달보다 1%, 전년보다는 3.5%나 감소한 것입니다. 경제분석가들은 전달보다 0.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2배나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는 특히 2010년 10월 이래 약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더욱이 근년 들어 30년 만에 최저치였던 2023년 9월과 같은 수준으로 2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기존주택 판매는 2023년 9월 400만 채를 기록했다가 10월과 11월, 12월 등 석 달 연속 400만 채 아래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2024년 들어 1월부터 400만 채로 회복된 후 6월부터 다시 4개월 연속 400만 채 아래로 주춤했다가 9월에는 384만 채로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재고 공급은 소폭 늘어나고 있으나 모기지 이자율이 다시 올라가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집값만 매달 연속 상승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팔려고 나온 기존 주택 재고는 139만 채로 전달보다 1.5%, 전년보다는 23%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9월에 6.08%까지 내려갔다가 10월에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 현재 6.52%를 기록하고 있어 주택 거래를 여전히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택 가격은 15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에 판매된 중위 주택 가격은 40만 4,500달러로 전년보다 3% 더 올랐습니다. 주택 재고가 다시 늘어나고 있으나 모기지 이자율이 내려가지 않아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1월 5일 대선 결과를 좀처럼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때문에 주택시장의 해빙도 늦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ILSB 국세청이 2025년에 적용하는 소득세율 납세 기준과 기본공제, 선물 면세 등을 인상하는 새 세무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스탠더드 디덕션, 즉 기본공제는 독신 15,000달러, 부부 3만 달러로 400달러와 800달러씩 올라가고 선물 면세는 19,000달러로 1,000달러, 외국 소득 면세는 13만 달러로 3,500달러 인상됩니다.
2025년에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적용할 연방소득세율과 각종 면세 등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IRS 국세청이 발표한 2025년도 세율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들이 각종 비용을 일괄 공제받을 수 있는 스탠다드 디덕션, 즉 기본 공제는 독신 15,000달러, 부부 3,000달러로 정해졌습니다. 올해에 비해 독신은 400달러, 부부는 800달러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제받을 항목이 많은 납세자들은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으로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면 되지만 상당수 납세자들은 기본 공제보다 적어 일괄 공제받고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들이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나 손주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연간 한도는 올해 18,000달러에서 내년에는 19,000달러로 1,000달러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모 중에서 아버지가 한 자녀당 19,000달러, 어머니가 19,000달러를 선물로 줄 수 있어 38,000달러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등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 2025년 한 해는 13만 달러까지는 소득세를 물지 않게 됩니다. 이는 올해 12만 6,500달러에서 3,500달러 늘어난 것입니다. 2025년 말까지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보면 독신 11,925달러, 부부 23,850달러 이하의 소득에 대해선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 48,475달러에서 96,950달러까지는 12%가 부과됩니다. 독신 48,476달러에서 103,350달러, 부부 96,951달러에서 206,700달러 사이의 소득에서는 22%의 소득세율을 물게 됩니다. 독신 103,351달러에서 197,300달러, 부부 206,701달러에서 394,600달러 사이의 소득에서는 24%의 소득세율을 부과받게 됩니다. 독신 197,301달러에서 255,525달러, 부부 394,601달러에서 501,050달러 사이의 소득에는 32%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독신 255,525달러 이상, 부부 501,050달러 이상의 소득에는 35%의 소득세율이 부과됩니다. 독신 626,350달러, 부부 751,600달러 이상의 소득에는 가장 높은 37%의 연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